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월 시작한 지도 꽤 지났죠. 겨울 1월 달 되면 시험이 되게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10월 달이니까 어때요? 되게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듯한 표정이네요. 예, 마치 남의 일처럼. 예. 자, 그런데, 춥다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덥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시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추울 때 우리는 동계훈련을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야구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동계훈련을 잘해야 여름에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추울 때 우리가 동계훈련 좀 잘 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148쪽 맞나요? 부동산 입지론하고 공간 구조론 이야기입니다. 예. 자, 거기에서 그 메뉴에 파란색 어떤 내용 학습해야 되는가 조금만 읽어보면 첫 번째, 지대론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해야 한다. 그래요. 입지론과 관련해서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 상업입지론은 자주 출제된다. 자, 생산요소의 대체성, 입찰지대, 입지계수, 경제기반성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 안 하면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입지론과 공간구조론 이야기인데요. 자, 생각하세요. 우리 항상 공부할 때는 어디쯤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그래서 복합개념이라는 말을 썼고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은 가격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돈돈거리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나타나므로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 시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쫙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 배웠죠? 공부는 앞에서 뒤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차 정도는 이제 어때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학계로는 화장실 과목이다 이렇게 평상시 화장실에 가시면 요 목차들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것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 벌어봅시다. 그래서 관심 갖는데 돈에는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수한 정보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다? 효율적 시장 이야기였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이런 게 어떻다? 우수한 정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수한 정보는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다.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막 떠들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효율적 시장. 그런데 이런 초과이윤의 문제 때문에 투기 이런 게 생기니까 투기가 없는 아름다운 시장으로서 할당 효율적 시장 이야기도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시장이 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다 그랬을 때 특히 여기에서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유량 개념도 있고 절약 개념도 있었다. 또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분류했죠. 무슨 주택이었죠?
돈 나가는 주택과 돈 안 나가는 주택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으로 분류해서 그것이 어떻다? 순환하더라. 그것을 주택의 순환현상 또는 주택의 여과현상 이렇게 표현했고 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더라 하는 주거분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 불량주택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했죠. 주택시장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장 이야기 해야 되겠어 이제? 그래요. 토지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시장에서 토지 사용 대가로 형성되는 게 뭐다? 지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지대론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도 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들이에요. 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대론 이야기해야 되고 또 지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론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야기할 거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중개사무소 보내놓고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뢰인이 오겠지. 의뢰인이 와서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나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디 좋은 땅 있어요? 나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요. 좋은 땅 있어요? 이렇게 용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용도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입지론이 되는 것이다.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적합한 땅 있어요? 예. 입지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이런 활동을 입지 선정 활동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입지론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무슨 입지론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여기서? 아까 뭐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상업 입지론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지대론 이야기를 먼저 배우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누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요런 문제가 생기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생기니까 누가 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해결해 볼게.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무슨 정책이 있겠어요? 요 토지 시장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책이 필요하겠지. 주택 시장에서는요. 주택 정책이 필요하겠지 뭐. 토지, 주택 모두 공통적으로 세금이 지금 관심사죠. 그러니까 조세 정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책론에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겠어요? 시장에 개입하겠지.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랬을 때 그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여기에서 각종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정책 이야기. 당연히 부동산 문제도 토지 문제와 무슨 문제로? 주택 문제로 나누어서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거기서 정책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학계론이 체계가 세워지면서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야기 하자는 거죠. 그 중에서 지대론도 잘 나온다 그랬으니까 뭐 지대론 이야기부터 다루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대입니까? 토지 사용 대가, 토지 대가, 토지를 사용한 대가가 뭐다? 지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사용 대가와 관련해서 이 지대와 관련해서 학자들에 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의 핵심은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인가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인가에 관한 논쟁이에요. 지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지주가 받는 거잖아요. 토지를 사용한 소작인에게 지주가 받는 거야. 그러면 사용자에게 지주가 받으니까 그 지주가 받는 그 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주는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는데 단지 뭐요?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더니 자기한테 막 돈을 줘 이렇게. 그러면 그건 일종의 뭐다?
불로소득 아니냐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생각한 악파를 우리는 고전악파라 그래.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전악파는 이제 특히 이제 농업입지론과 관련해서 이제 고전학파인 뭐 리카도 이런 학자들이 쭉 나올 텐데 뒤에서 고전학파는 자 농산물을 지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가격을 받겠죠. 뭐 생산물 가격을 받습니다. 뭐 매상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가격을 받습니다. 가격을 받는데 농사 지을 땐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비가 들겠죠. 예, 비를 뺍니다. 자, 비용 빼고 남은 게 뭐죠? 이제 잉여잖아요. 그 남은 잉여가 자, 가격을 20만 원 받았고 생산비가 1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비용이 잉여가 10만 원 남았겠죠. 그런데 요 남은 잉여가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기속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요 토지하고 여기 자본은 다르다. 아주 다른 거야 이렇게 강조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적 특성 우리 배운 거 있죠? 그 중에 토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희소한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희소하다. 그러면 토지는 희소한데 그 당시 남의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겠다는 소작인들은 많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작인들이 빌려서 농사 지었더니 20만 원 수확이 생겼어. 그 중에 비용 10만 원 빼고 남은 게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남은 것 중에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10만 원 중에서 만 원만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요. 땅은 귀하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저씨 나가세요. 뒤에 많이 있어요. 내 땅 빌려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일이 생겨요. 여기가 계속 2만 원 드릴까? 3만 원 드릴까?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나중에는요. 남은 건 아저씨 지주가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지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잉여로서 남은 건데 지주 입장에서 노력도 안 하고 가져가는 불로소득이죠. 그러면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대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으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뭐다?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의 나중에 정책에서 배울 거예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149쪽에 보시면 고전학파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런 말 나왔죠? 예. 자, 농업이 생산활동의 중심이 시대였는데 이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서 토지하고 자본을 뭐 했다? 구별했다. 자, 그리고 2번 지주들에게 지불되는 지대는 뭐다? 불로소득이니까 비판했겠죠. 잉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헨리 조지의 무슨 토지 단일세론의 근거가 되었다. 자, 그리고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주장해서 지대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농산물의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은요?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게 20이 아니라 30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30에서 10 빼고 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뭐를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친다니까? 이해됐나요? 뭐가 뭐를 결정할 뿐이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할 뿐이지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여기 달라질 뿐이지 얘가 얘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또는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죠. 근데 여기에서 아니야 지대는
생산비로서 비용이야 이렇게 주장한 학파가 신고전학파예요. 그럼 이 신고전학파는 어디 입장에 접근했느냐 하면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개별 경제 주체 쉽게 말하면 개별 기업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 하겠다는 사람은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데 당연히 기업하겠다는 사람은 사람도 고용해야 되잖아요. 노동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에는 기계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게 다 자본이라고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신고전학파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 자본하고 딱 구별해가지고 뭐 자연적 특성 이런 거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하면 뭐가 들어요? 인건비가 들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인건비가 들어요.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러면 결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고용해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기계를 빌렸어요. 그럼 기계를 빌렸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고. 또 땅을 빌렸어요. 남의 땅 빌려서 공장해요. 그럼 뭘 지불해야 돼요? 취대를 또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이 취대니 뭐 인건비니 다 뭐라는 거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결국 얘가 많이 들면 이것도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취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 경제체 입장에서 생산비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번 신고전학파는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하던 시기였는데 자연적 특성을 경시했다 그랬죠. 무시했다.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토지하고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토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굳이 뭐 그런 걸 구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이들은 지대를 뭐로 봤다고요? 생산 비용으로 보고 생산물 가격에 뭘 줬다? 영향을 주어 생산물 원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대를 비용 개념으로 인식했다. 그 말 이해됐죠? 예.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대는 잉여예요? 불로소득이에요? 아니면 생산비로서 비용이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가요?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대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하는 걸 배우는데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50쪽. 자, 그래서 이런 지대론이 나오는데 이제 지대론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그럼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라 그랬죠? 그럼 토지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를 크게 나누면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농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농경지 지대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농경지 지대론 이런 것을 고전적 의미의 지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 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세 사람 이야기가 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리카도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농경지 지대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리카도는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에 있는 고전학파 소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사람이기 때문에 리카도 같은 경우는 농경지를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비옥도가 좋다. 그럼 비옥도가 좋은 이런 땅을 뭐라고 썼다? 우등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안 좋은 땅도 있겠죠. 예, 뭐다? 열등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등지와 열등지에는 당연히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요? 비옥도 차이가 있으면 생산성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등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매상을 했더니 저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20만 원 나왔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열등지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아주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매상을 했더니 이게는 1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생산성에 차이가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 농사 지을 때 생산비는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렇다 그러면 생산비 빼고 남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치대고 잉여라 그랬잖아요. 치대인데 여기가 10만 원, 여기는 얼마가 되었어요? 0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치대가 0인 열등지가 있겠죠? 이런 땅을 특히 리카도는 한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런 한계지하고 여기는 뭐요? 우등지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겼죠?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가 되는 거예요? 치대 차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차이를 뭐라고 불렀다? 차액치대라고 불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이죠. 예. 그래서 차액지대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차액지대설은 여러분이 농사 지었을 때 지주 입장에서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내 땅 비옥해 이렇게. 매상도 많이 나와. 수확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지대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뭐에 비해서? 척박한 땅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액지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150종 맨 밑에 박스가 보이죠? 당의 토지의 지대는 당의 토지의 생산성에서 뭘 빼라고요? 한계지 생산성을 빼라고요. 그러면 여기 당의 토지의 생산성이 지금 매상한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계지 생산성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한계지 생산성하고 여기 한계지는 요 생산비가 같잖아요. 맞나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결국 여기 생산비 10만 원 요걸 빼버리면 여기 한계지 생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의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 생산성을 빼버리면 그게 뭐요? 지대. 그게 차액지대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액지대를 구했다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자, 이게 차액지대설인데요. 자, 그런데 이 리카도 이론을 뭐한 학자들이 나왔다? 비판한 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판. 자, 비판을 한 학자, 이제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다? 티넨이었다. 이렇게 티넨. 자, 티넨은 무슨 지대설이라고 티넨에? 위치 지대설. 자, 티넨은,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티넨은 자 리카도 이론에 의하면 뭐가 동일하면 요 비옥도 차이 때문에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생산성에 차이가 생겼죠? 그럼 또 무슨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 결국 지대 차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생산성이 같으니까 지대도 어때요? 똑같아야죠. 누구 이론에 하면? 리카도 이론에 하면. 그래서 리카도 이론에 하면 리카도는 비옥도가 어떻다면 동일하다면 뭐도 같을 거다. 지대도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티넨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왜? 생각해봐라. 티넨은 비옥도는 티넨 입장에서는 비옥도는 같다 하더라도 비옥도는 같더라도 각 토지마다 무슨 차이가 있다? 위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위치가 좋은 땅과 위치가 안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지대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위치가 좋은 땅은 지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고 위치가 안 좋은 땅은 지대가 낮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티넨은 비록 뭐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비옥도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 말 어려운 말 아니죠?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카도는 뭐라고 말했고 비옥도가 같다면 당연히 지대도 어떻다?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티넨은 거기에다가 위치 개념을 하나 더 넣어서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요?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위치지대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입지 교차 지대설. 자,
그래서 티네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1826년도에 그에 져서 고립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고립국이라는 책에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는 그 고립되어 있는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근데 중심이 되는 곳에 뭐가 있다? 시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립이니까 외부하고는 교역이 단절돼 있어. 그리고 시장도 여기 딱 중심이 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외곽에서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여기 A 장소도 있고 여기에 B 장소도 있더라 이렇게. 그런데 A 장소하고 B 장소의 비옥도가 같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비옥도가 같아서 여기서 농사 지었더니 매상했더니 매상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 20만 원. 여기도 가격이 얼마 나왔다? 20만 원. 이렇게. 근데 농사 지을 때 뭐가 들어요? 생산비가 들겠죠? 생산비 여기도 얼마 든다? 생산비. 자, 똑같이 10만 원 든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농사 지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시장까지. 그럼 뭐가 들어요? 요것 말고 뭐도 고려해야 된다? 수송비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뭘 고려해야 된다는 거요? 수송비를 고려해야죠. 비용이니까. 근데 여기는 중심까지 거리가 멀어서 여기는 수송비가 10만 원 들었는데 여기는 수송비가 뭐 6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요? 여기에서 요 비용 빼고 나니까 남은 거 있죠? 남은 게 뭐라 그랬어요? 치대고 요 놈이 뭐다? 잉여라 그랬잖아요. 남은 요것이 곧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4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긴 치대가 0이잖아요. 자, 이런 치대가 0인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한계지. 이해됐나요? 한계지. 그러면 이 한계지에 비해서 A 토지는 위치가 어떻다는 거요? 좋다는 거요. 그 위치가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위치가 좋다는 말의 의미가. 위치가 좋다는 말은 이 토지보다 무엇을 절약했어요? 수송비를 절약했죠? 얼마만큼 절약했어요? 한계지에 비해서. 얼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수송비 10만 원 들었고요. 여기는 6만 원 들었어요. 얼마만큼 절약했어요? 예, 훌륭합니다. 예. 그 4만 원이 곧 뭐요? 수송비 절약분이죠. 이해됐나요? 요 수송비 절약분이 곧 치대라는 거요. 수송비 절약분이.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위치가 좋다는 말은 뭘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위치가 좋다는 말은 시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를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송비 절약분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그것은 좋은 위치를 가진 지주는 그만큼 지대를 높게 받을 거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어떤 거 매상 가격에서 뭘 빼요? 지금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빼죠. 수송비를 빼면 곧 남은 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치대가 된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치대가 된다. 자, 그런데 요거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치대는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빼는데,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1km당 수송비가 있겠죠? 거기에다 뭐만 곱하면 거리, 몇 킬로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를 곱하면 전체 수송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송비는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수송하는 거리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을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여기가 Y축이죠. 맞나요?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X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Y축에다가 돈과 관련된 뭘 쓰고? 치대라고 하는 걸 쓰고, X축은 여기가 시장이에요. 중심 있는 시장. 시장에서 이제 X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리.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지대가 Y축이니까 여기는 Y라고 쓰고, 이렇게 Y라고 쓰고, 가격에서 생산비 요 놈은 A라고 쓰고, 요 거리는 X라고 쓰고, 그럼 여기에서 단위 거리당 수송비는 뭐가 되는 거죠? P라고 놓으면 되겠지. 1km당 수송비.
그럼 y는 a-bx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식은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와 관련해서 수요 법칙 배운 거 기억나죠? 수요 법칙에서 P는 뭐였어요? 뭐 100 마이너스 무슨 QD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QD고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쑥 뭐 한다는 건 똑같아요. 내려간다는 건 똑같은 거야. 우하향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질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요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A에서부터 얘가 A에서부터 쫙 뭐 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bx. 근데 여기에 P가 요게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다.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수요할 때 P는 뭐 100 마이너스 QD 이러면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이런 거 우리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놈은 기울기예요. 그러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높다 하는 것은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km당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1km당 수송비가 왜 많이 나가겠어요? 그것은 그 농산물이 무게나 부피 이런 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에서 수확을 했을 때 무게나 부피 이런 게 많이 나가면 당연히 수송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단위 면적에서 그만큼 어때요?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건 많아야 되겠지.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 이런 거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더 높은 지대를 낼 수는 있어. 이렇게. 문제가 뭐예요?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멀리 나가버리면 수송비 부담 때문에 멀리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농업을 집약농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든지 외곽으로 나가면 뭐는 많이 들어요? 수송비는 많이 들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말은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올라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지대가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든지 지대가 내려간다는 건 이 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 달라요? 요 기울기는 다 달라. 왜? 1km 수송할 때 비용은 그 농산물이 무게가 나 부피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뭐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게나 부피 이런 것이 커서 1km 수송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농업은 무슨 농업이라고 썼다고요? 집약농업 이렇게. 근데 상대적으로 무게나 부피 이런 게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농사 짓더라도 수송비 부담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다른 농산물로 멀리서 농사 지으면 지대를 하나도 지불 못 하는데 요런 파란색 업종은 지금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무슨 농업? 조박농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냐면 티넨한테 물었어요. 뒤에서 농업입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 어디 지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입지론 저기 있죠? 입지론이 뭐요? 용도가 주어져 있을 때 크기에 적합한 뭘 찾는 거라고요? 부지를 선정하는 거라고. 나 농사 지으려고 그런다고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티넨이 알려줬다고. 어떤 농사 지을 건데 이렇게. 나 집약농업 할 건데 이렇게. 그 농사 지으려면 어디서 농사 지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주예요.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고. 그럼 누구에게 이 땅 빌려줄 거예요?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그 땅 빌려주겠지.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거 쭉 올라가 보니까 요 빨간색이 어때요?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 게 빨간색이에요. 근데 더 나가면 더 높은 지대를 다른 거에 비해서 못 내. 왜? 얘는 무게나 부피 이런 게 무거우니까 가까운 곳에서 생산성이 좋으니까 더 높은 지대를 내고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제 집약농업 하시고 그래서 요 농사 빨간색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하얀색이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잖아요. 하얀색 농사 지으시고 저 바깥에서는 파란색 농사 지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빨간색 농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얀색 농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 농사 이런 식으로 어때요? 농사를 지으라고 알려줬다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티넨의 뒤에서 배우는 농업입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치지대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티넨에 뭐가 나온다고요? 농업입지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티넨 이론은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결국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선을 쭉 연결하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입찰지대가 되는 거예요. 입찰지대. 자, 입찰지대라고 하는 건 입찰을 붙였습니다. 내 땅 쓸 사람 오세요 하고 입찰을 붙였을 때 당연히 누구에게 그 땅 빌려준다고요?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그 땅을 빌려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그 땅을 빌려주면 이런 것들을 쭉 끼우면 이런 입찰지대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에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여기서 비용 빼고 지금 남은 게 지대인데 그 입찰서 쓸 때는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높은 지대라고.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금액이 되는 거다? 최대 금액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최대 지불 용의액이 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대 지불 용의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거 지불하고 나면 이게 지주에게 농사지어서 비용 빼고 이렇게 생산비, 수송비 빼고 남은 게 지대인데 요 놈을 다 지주에게 주고 나면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이용자 초과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왜? 남은 걸 다 누구에게 줘버렸으니까. 지주에게 지대입니다 하고 다 줘버렸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논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에는 농경지도 있지만 도시토지도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도시토지는 리카도처럼 비옥도에 따라 지대 차이가 생기겠어요?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생기겠어요? 도시토지는 위치에 따라,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땅은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넨 이론은 그대로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어요? 도시토지에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나요? 네,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토지에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자, 지대다 그랬을 때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도시로 따지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상업지가 되는 거예요. 상업지. 요 바깥은 하얀색은 주거지, 파란색은 공업지.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 제일 도시 만쪽은 상업지가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는 주거지가 있고 저 외곽은 하니까 공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입찰지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 이 티넨 이론은 나중에 요 모양이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동심원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요 티넨 이론은 어디에도 응용이 되느냐 하면 버제스라는 학자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그대로 이 티넨 이론이 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넨 이론은 역시 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티넨의 위치 지대설인데 151쪽에 보면 그 의 나오나요? 예. 그 둘째 줄에 고립국 이론이란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지대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치에 따른 무슨 차이가 있다? 지대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예요? 수송비 차이로 보았죠? 그래서 수송비를 마한 것만큼 절약한 것만큼 지대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를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다 설명했고 맨 밑에 보시면 자, 맨 밑에 보면 지대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에서 뭘 빼라고요? 생산비하고 수송비 빼라. 이제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좀 정리를 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52쪽에 가면 다른 거 다 설명해서 읽어보시고 4번 평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평가에 보면 거기 니엄번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토지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가 결정됐죠. 근데 티넨의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은 비옥도가 어떻다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이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어떻다? 발생한다. 그 말 이해되죠 이제?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마르크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누구 이론에 하면 리카도 이론에 하면 한계된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비판한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화돼 있다는 거요. 개인 땅이니까 내 땅 쓰려면 돈 내나 그러는 거지. 공짜 이런 건 없다는 거요. 지대가 0인 땅이 어딨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름이 무슨 지대설이에요?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면 그 사용료를 생산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지불된다고 보았어요. 즉 아무리 열등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니까 소유자는 내 땅 쓰려면 돈 내놔 그러니까 무상으로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52쪽 맨 밑에 독점지대서라고 절대지대서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독점지대는 뭐 때문에 생기는 지대예요? 독점 때문에. 우리는 한자를 다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의 70%가 한자 차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독점지대설은 완전 경쟁시장보다 독점이면 우리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 배웠죠. 완전 경쟁시장은 가격, 수용자. 기억납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독점은 자기가 가격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지원자니까. 그러면 완전 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 부를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잉여가 생겼잖아요. 남았다. 그게 지대라니까요. 아까 지대가 잉여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독점지대예요. 그래서 독점지대란 토지 용역의 공급 독점을 해서 발생한 지대로서 독점윤이 포함된 지대입니다. 따라서 독점지대는 토지 사용의 본질적 가치는 완전 경쟁보다 어떻다? 높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그 차익만큼 이제 잉여로서 지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토지 사유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개인 재산이니까 내 땅 쓰면 돈 내나 이렇게 나가는 거고, 독점지대는 지가 독점이니까 생기는 거라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예. 다른 건 생략하고요.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제 55페이지에 가면 입지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입지론 이야기에서 이제 쭉 무슨 입지론이 나온다고요? 그 156페이지에 가면 주거지 입지론,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입지론이 쫙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6쪽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양, 우리나라 같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요 뭐가 중요한 거요? 풍수 지리에 따라 가지고 산 사람의 집을 구하는 게 양택이론이고 돌아가신 분 몇 자리 쓰는 게 음택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자청령 우백호 따지고 남주작 북현무 따져가면서 어때요? 주거지 뭐 이런 거 몇 자리 이런 거 선정하는 게 중시되었지만 서양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업입지론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넨의 뭐부터 시작해서 농업입지론부터 시작해서 베버와 레시의 공업입지론, 크리스탈러의 상업입지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넨 지금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 또 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버하고 레시 공업입지론 그리고 크리스탈레의 상업입지론 이런 거.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티넨의 157쪽 위치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다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티넨의 위치지대 곡선에서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하락할 때 뭐 그 가운데 보니까 그런 말 보이나요? 예. 그럼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하락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요 놈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요 놈이 내려가면 작아지면 경사도가 가파라져요? 완만해져요? 완만해지겠죠. 그럼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적게 들면 이제 더 여기서 경사가 완만해지면 더 외곽으로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도 있겠지 이제.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많다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그런 말 써놨죠? 그림 바로 위에. 즉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하락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생산물의 재배 면적이 정량보다 어떻게 될 거다? 넓어지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상승하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단위거리당 수송비가 상승하면 그 결과 지대곡선의 기울기 어떻게 된다? 가파라지고 생산물의 재면적이 종전보다 어떻다? 좁아진다. 자, 따라서 T내는 이런 동심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6가지 동심원 지대 모형을 제시합니다. 쫙 6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쪽부터 자유식, 임업, 윤제식 쫙 나가죠. 지금은 외울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만 뭐만 이해하면 된다고. 제일 안쪽에는 집약적, 저 외곽으로 나가면 조방적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거지 입지로는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한 번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3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입지론이 나오는 거 이제 공업 입지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대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업 입지론. 자, 공장 어디 지어야 하나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입지론 관련해서 무슨 입지론 쫙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런 거 하나씩 정리하면 되죠. 뭐는 이미 봤고 농업 입지론 봤고 아까고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농업 입지론하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상업 입지론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농업 입지론 봤으니까 또 공업 입지론과 상업 입지론 보면 되는데 잠깐 쉬었다 보죠. 예.